러시아의 위협 속 유럽 국가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폴란드를 지목할 때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는 순간 한 나라가 내린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3번 연속 같은 나라의 무기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무기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날 밤 노르웨이 국방부 회의실에서 가장 끔찍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스발바르 제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포병 전력으론 3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25년간 군사분석가로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에릭 요한센입니다. 노르웨이 출신이고 나토 산하 북유럽 안보연구소에서 선임 군사분석가로 25년간 일해왔습니다. 포병 전력 연구 25년이 제 전문 분야죠. 노르웨이군과 협력하며 K9 도입 과정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PGH-2000의 강력한 팬이었지만 실제 K9 성능과 계약을 지켜보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신중하나 단호한 분석가로서 사실이 증명하면 인정한다는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무기 선택에 회의적이었지만 시험 성적 50km 원거리 1m 명중과 납기 성능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번 연속 계약과 패키지 수출 성사를 지켜보며 한국 무기가 유럽의 방패라는 확신에 이르는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러시아의 북극권 스발바르 제도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노르웨이 국방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스발바르 제도, 노르웨이 최북단의 전략적 요충지죠. 러시아가 그곳을 장악한다면 우리 본토는 직접적 위협에 노출됩니다. 나토 동맹국조차도 즉각적 지원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각국 모두 자국 방어가 우선입니다. 국방장관의 말에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죠. 결국 우리는 혼자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군 내부 회의에서 포병 전력의 절대 부족이 지적됐습니다. 우린 러시아의 포병을 상대할 화력이 없다. 포병사령관의 말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불안에서 절망으로 넘어가는 대표적 장면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북극권에 배치한 포병 전력은 400여 문. 우리의 PGH-2012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서기 어려운 압도적 화력 차이였죠. 기존 유럽산 자주포 PGH-2000 도입을 검토했지만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고성능이지만 가격 폭등, 낮은 가동률, 유지비 부담으로 차질을 빚고 있었거든요. 가격은 치솟고 정작 가동률은 바닥이라니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독일 측에서 제시한 가격은 문당 60억을 넘어섰고 납기는 최소 3년이었습니다. 현재 보유한 12문도 절반은 정비 중이었어요. 강국 독일제 무기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장교들의 불안이 고조됐습니다. 러시아가 움직이면 우리는 버틸 수 없다는 절망적 보고가 계속됐어요. 한 대령은 3일, 아니 48시간도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노에서 체념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버틸 수 없다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뒤덮었다는 표현이 정확히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사회 전반에서 러시아 침공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준비되지 않은 노르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정말 암울한 시기였어요. 우연히 마주한 보고서 속에서 K9 썬더를 발견했습니다. 아시아의 무기, 그다지 주목받지 않았던 한국제 자주포였죠. 처음에는 무관심한 상태에서 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카탈로그 상의 데이터일 뿐이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호기심이 피어났어요. 무관심에서 호기심으로 바뀌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제? 그런 게 과연 대안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체념에서 작은 희망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무기가 진짜라면? 이라는 개인적 의문이 생겼어요. 저는 20년간 독일 PGH-2000만이 정답이라 믿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력, 검증된 성능. 이보다 완벽한 자주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한국이라는 이름이 내 앞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러시아의 포성이 들리기 전처럼 무거웠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가 이 절망을 뒤집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거리 50km, 분당 연사속도 6발, 가격은 독일제의 절반. 놀라운 데이터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러시아 북극권 군사 도발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우리의 열세가 명확해졌습니다. 현재 전력으론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노르웨이 군 내부 보고서에서도 절망적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유럽 무기 가격과 성능 한계 설명을 듣고 나니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독일제든 프랑스제든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가격과 납기였거든요. 시간도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었어요. 장교들의 절망적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48시간도 버티기 어렵다. 우리는 끝났다는 말들이 회의실을 지배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표정에서 체념과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서 속 K9 첫 언급이 저에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무기가 진짜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2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에릭, 뭘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동료가 물어봤을 때 K9 자료를 보여줬지만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제라고요? 검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데이터에 집중했습니다. 나토 표준 155 탄약 완벽 호환,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 자동 장전 시스템. 기술적으로는 독일제에 뒤지지 않아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납기가 18개월이라는 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서 더 조사해봤습니다. 폴란드에서 실제 운용 중이라는 기록들, 터키에서의 실전 배치 사례들. 단순한 카탈로그 데이터가 아니라 검증된 무기체계였던 거죠.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최전선 국가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분명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결과일 테니까요. 한국의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자주포로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아시아 지역용 무기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을 지향하는 무기체계였어요. 만약 이 무기가 진짜라면? 이 질문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2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편견보다는 사실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중하나 단호한 제 성격상 확실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생겼습니다. K9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 무기가 정말 노르웨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사실이 증명되면 인정한다는 제 신념에 따라 객관적 검증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독일 라인메탈 방산 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PGH-2000의 최신 개량형을 보러 간 거였는데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시장 한쪽 구석에 한국방산업체 부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바로 K9의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시아산 무기라며 가볍게 치부했습니다. 처음 K9을 직접 본 순간에도 무시하려 했어요. 아시아 무기, 독일제와 비교나 될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웅장한 포신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이나 직경이 독일제 PGH-2000 못지않아 보였어요. 차체의 견고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강력해 보이는데 무시해서 놀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안정적인 포격 훈련 시연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다가와서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김상우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영어가 꽤 유창했고 무엇보다 K9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제로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서로만 접했던 K9의 실물은 예상을 뛰어넘는 위압감을 보여줬거든요. 포신의 각도, 포탑의 회전 속도, 전체적인 완성도, 모든 면에서 독일제에 뒤지지 않아 보였어요. 한국방산 관계자들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K9은 나토 표준 155 탄약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사거리는 기존 탄약으로 40km, 확장 탄약으로는 54km까지 가능하죠. 가격 대비 성능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토 규격과 완벽 호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정말 나토 표준과 100% 호환됩니까? 제가 다소 의심스러운 톤으로 물어봤거든요.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점차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제 포격 소리에 내 가슴이 요동쳤다. 시연 준비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이 모여들었고 저 말고도 노르웨이에서 온 동료 2명이 함께 있었어요. 제 내부의 저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제가 있는데 굳이 한국제? 25년간 독일 무기만 신뢰해온 제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기는 어려웠거든요. 편견과 선입견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료 전문가들의 조롱 섞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국제를 믿는다고? 웃기지 마라. 함께 온 동료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들과 동조하는 입장이었지만 점차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는 여전히 코웃음을 쳤지만 나는 달랐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거든요. 2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첫 사격 시연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발 능력부터가 인상적이었어요. 분당 6발이라는 재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포격 간격이 정말 짧았거든요. 사거리 테스트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35km 표적에 대한 사격이었는데 명중 확인, 직격입니다. 라는 관측소에 무전이 들려왔어요. 회의에서 충격으로 바뀌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신속한 포격 전환 능력도 놀라웠습니다. 포격 후 즉시 진지 변환에 들어갔는데 30초 만에 이동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기동성은 생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현장 노르웨이 장교들의 눈빛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바라보던 장교들이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냉소에서 진지함으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의적이었지만 확실히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에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신뢰감이 느껴졌다.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직관적인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K9 실물 외형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갑의 두께, 포탑의 구조, 궤도 시스템의 견고함. 모든 면에서 독일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보였거든요. 오히려 일부 부분은 더 세련되게 보였습니다. 방산 전시회 현장 분위기도 K9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자들도 K9 부스에 관심을 보였고 유럽 업체들조차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단순한 지역용 무기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관계자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폴란드에서 운용한 실제 데이터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실전 데이터라면 카탈로그 수치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을 테니까요. 폴란드 운용 데이터를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가동률이 90%를 넘었고 정비 간격도 독일제보다 길었어요. 특히 혹독한 겨울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기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추위를 생각하면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유럽 전문가들의 냉소적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시아 무기로 유럽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 성능을 본 후에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어요. 데이터가 말하는 건 무시하기 어려웠거든요. 첫 사격 시연의 구체적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의 화염, 포구에서 나오는 연기, 그리고 몇 초 후 들려온 명중 소리,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가격 조건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독일제의 60% 수준입니다. 그리고 납기는 계약 후 18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독일제가 3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장점이었어요. 시연이 끝나고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솔직히 성능은 인정해야겠어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하네요. 한 동료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검증이 부족하다는 우려는 여전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완벽한 검증을 기다릴 시간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매일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었고 우리에게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9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독일제와의 상세한 비교 자료도 정리했어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K9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폴란드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K9을 추가로 대량 주문했다는 뉴스였어요. 폴란드가 왜 또 한국제를 선택했을까? 이 의문이 저를 더욱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정도였지만 이제는 진지한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로 러시아를 막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독일이나 미국 같은 전통 강국의 무기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우리 앞에 나타났고 이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몇 주 후 미군 시험장에서 제 인생을 바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노르웨이 수출용 K9 모델이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탄과의 호환성 시험을 받게 된 거였어요. 50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한 사격이었습니다. 50km 거리, 그 긴장감은 마치 전쟁과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한국 무기가 서방 정밀 유도탄과 제대로 호환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이죠. 미군 시험장에서 진행된 이 테스트는 K9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수출 모델 K9이 투입됐고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탄이 장전됐어요. 실패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죠. 시험 당일, 저는 관측소에서 K9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과 미군 시험 책임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시험 전 불안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K9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는데 이 시험 결과가 모든 걸 좌우할 테니까요. 발사 준비. K9 조작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엑스칼리버 포탄이 장전되고 화력 통제 시스템이 최종 조준을 마쳤어요. 50km. 정말 먼 거리였습니다. 과연 명중할 수 있을까요?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거대한 폭음이 울렸습니다. 포탄이 표적에 꽂히는 순간 침묵이 흐르고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시험 순간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의에서 경악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죠. 50km라는 거리가 주는 부담감과 성공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몇 분 후 관측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원형 공산 1m 미만. 담당자의 목소리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m 미만이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결과 확인 순간 경악에서 존경으로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엑스칼리버의 평균 성능이 4m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K9이 엑스칼리버보다도 뛰어난 정밀도를 보여준 거였어요.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이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미군 시험 책임자조차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노르웨이 측 장교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놀라워했습니다. 1m. 그 수치를 본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의심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25년간 독일 PGH-2000만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측의 최대 우려가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서방 정밀 유도탄과 호환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완벽하게 해결된 거였죠. 우리의 최대 우려사항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장교와 정책 결정자들의 신뢰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한국 무기가 서방 정밀 유도탄과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노르웨이 포병사령관의 말이었어요. 제 내적 갈등의 종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편견과 선입견이 하루 만에 무너진 거였어요. 나는 20년간 독일 PGH-2000만이 정답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날의 시험 결과는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20년간 믿어온 독일제 우월 신화가 그날 완전히 붕괴됐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첫 진정한 확신이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K9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시험장 긴장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불안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과 발표 후에는 경탄과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K9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포탄 낙하 순간의 묘사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정확히 착탄하는 순간. 정말 완벽했어요. 동료 전문가들의 충격적 표정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네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이야.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모두들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 내적 갈등과 깨달음의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25년간 형성된 편견을 하루 만에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K9 성능과 서방 무기 비교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호환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서방제, 자주포보다 더 정확하게 서방 정밀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시험 후 브리핑에서 미군 측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9의 화력 통제 시스템이 엑스칼리버와 이렇게 완벽하게 연동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술 책임자의 말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호환성을 넘어선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K9이 서방의 최첨단 정밀 유도탄을 독일제나 미국제, 자주포보다도 더 정확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도 당당한 글로벌 플레이어였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교들과 정책 결정자들의 신뢰도도 급상승했어요. 한국 무기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노르웨이 국방부 회의실에서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K9의 뛰어난 성능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우리는 나토 핵심국 독일제 PGH-2000을 써야 한다. 국방부 차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능 검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죠. 노르웨이 내 일부 장교들과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한국 무기를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값싸고 단순한 무기일 뿐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1m 미만의 정밀도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독일도 미국도 아닌 한국 무기라니. 정말 이게 옳은 선택입니까? 한 장성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제시했지만 편견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더 큰 문제는 독일과 프랑스 방산업계의 로비였습니다. 그들은 언론에 한국 무기 신뢰성 의문이라는 기사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토 회의에서도 은근히 한국 무기 배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를 짓눌렀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십 년간 유럽 방산업계를 지배해온 독일 기업들이 한국의 등장을 달가워할 리 없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노르웨이 주요 일간지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제 자주포, 과연 믿을 수 있나? 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한국 무기를 값싼 동양산으로 비하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를 값싼 동양산으로 비하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1m 미만의 정밀도를 보여준 무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폄하하다니 정말 공정하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더 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밀 유도탄을 확보하지 못하면 K9은 반쪽짜리다. 한 참모가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노르웨이의 엑스칼리버 보유량이 많지 않다는 걸 지적한 거였죠. 정밀탄 부족은 치명적 약점이었지만 그것이 K9의 가치를 지우진 못했다. 저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유도탄 부족 문제는 분명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자주포라도 탄약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동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에릭, 당신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오? 20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가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우리 안보를 맡긴다는 게 과연 옳을까요? 저는 그들의 조롱과 손가락질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내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의 1m를 기억한다. 미군 시험장에서 목격한 그 놀라운 정밀도를 잊을 수 없었거든요.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저는 점점 고립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동료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무기 옹호자라는 시선을 받으며 말이죠. 독일제 대신 한국제라니 미친 선택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객관적 데이터보다 편견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K9 대량 도입 계약을 발표한 거예요. 단순한 소량 도입이 아니라 수백문 규모의 대규모 계약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우리의 갈등에 강력한 신호를 던졌다. 저는 이 소식을 들은 순간 희망을 느꼈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아닙니다. 그런 최전선 국가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선택했다는 건 우연이 아니겠죠.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조차 K9을 선택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몇몇 장교들이 폴란드 계약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파들은 완강했습니다. 폴란드는 폴란드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노르웨이는 나토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독일제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유럽 내 기득권 구조와 전통적인 군사동맹 체계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국 무기로 미래를 설계할 줄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중 독일 측에서 PGH-2000의 최신 견적서가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이전보다 20% 더 올랐고 납기는 4년으로 연장됐어요. 반면 한국의 K9은 여전히 18개월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냉정하게 물어봤어요. 이상론만 가지고는 러시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밀 유도탄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K9을 도입하고 정밀 유도탄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면 됩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에릭의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식으로 논쟁이 계속됐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도 편견과 기득권의 벽을 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노르웨이의 안보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폴란드조차 한국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유럽 최전선 국가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현실적 대안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 말이죠.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노르웨이 북부 훈련장에서 작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K-10 탄약 보급 장갑차가 K9과 함께 세트로 처음 실전 배치된 날이었거든요. K-10이 단 몇 분 만에 보급을 끝낸 장갑차는 마치 마법 같았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어요. 지금까지 포병 운용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탄약 보급이었거든요. 그런데 K-10이 그 모든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버린 거였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K9 자주포가 집중 사격을 실시한 후 탄약이 떨어지면 K-10이 신속하게 보급하는 방식이었어요. 기존에는 트럭으로 탄약을 실어 나르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K-10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몇 분 만에 보급 완료. 훈련 통제소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K-10이 K9 옆에 바짝 붙어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탄약을 공급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F1 경주에서 피트스톱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트럭 보급 방식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나는 러시아군의 트럭 보급 참사를 똑똑히 기억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보급 트럭들이 어떻게 무력화됐는지 다들 봤잖아요. 느리고 취약한 보급 시스템 때문에 전투력이 크게 제한됐었거든요. 하지만 K-10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갑화되어 있어서 적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고 무엇보다 보급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그런데 K-10은 단 몇 분 만에 탄약을 쏟아 넣었다. 이런 신속한 보급이 가능하다면 지속 사격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본 장병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러시아처럼 무력화되지 않는다. 한 포병 중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동안 탄약 보급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러시아와 다르다는 걸 직감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러시아는 여전히 구식 트럭 보급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첨단 자동화 보급 시스템을 갖게 된 거였으니까요. K-10의 또 다른 장점은 생존성이었습니다. 기존 트럭들은 적의 공격에 너무 취약했거든요. 하지만 K-10은 K9과 마찬가지로 장갑화되어 있고 기동성도 뛰어났어요. 보급 중에도 적의 반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K9, K-10 조합의 효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시너지 효과로 전투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았어요. 지속 사격 능력, 생존성, 기동성 모든 면에서 혁신적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루마니아와 이집트가 K9, K-10 세트 도입을 결정했다는 뉴스였어요. 루마니아와 이집트도 뒤를 이었다. 우리는 외롭지 않았다. 루마니아는 특히 의미가 컸습니다.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동유럽 국가로서 신중하게 무기 체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 곳에서 한국의 K9, K-10 패키지를 선택했다는 건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어요.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의 군사 강국이자 실전 경험이 풍부한 나라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분명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결과일 겁니다. 노르웨이 언론의 태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언론조차 이제 한국 무기를 칭송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동양 무기라며 의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 일간지에서는 K9, K-10 포병혁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보급 실패 사례와 비교하면서 한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부각시킨 내용이었어요. 국민 여론도 점차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제 무기라며 의아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선택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 자신도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작은 기적은 사실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었다. K-10 한 대가 가져온 변화가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 방산의 신뢰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었어요. K9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는데
K10까지 더해지니까 완전한 체계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로 미래를 설계할 줄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토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노르웨이의 선택이 다른 국가들의 기준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결정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도 이런 성과에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았어요. K9, K10 패키지를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극 제안하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완전한 포병 체계를 수출하는 거였습니다. 훈련장에서 장병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의 사기도 크게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러시아가 와도 무섭지 않아요. 한 포병이 자신있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9, K10 조합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포병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개별 무기의 성능만 보는 시대가 아니라 통합된 체계의 시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병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무기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무기 아닐까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노르웨이 전체가 긴장으로 떨고 있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러시아의 북극권 도발이 심화되고 있었거든요.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러시아군의 침투 가능성이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스발바르 제도는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뇌관이었다. 노르웨이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었어요. 우린 준비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죠. 러시아가 북극 항로 확보를 위해 스발바르 제도를 노리고 있다는 첩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곳이 러시아 손에 넘어간다면 노르웨이 본토는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노르웨이 군사훈련이 긴급하게 강화됐습니다. 훈련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팽팽했다. K9, K10 세트가 실전 배치 훈련에 투입된 것도 바로 이때였어요. 더 이상 시험이나 검증 차원이 아니라 진짜 전쟁 준비였습니다. 나토 연합군과의 합동훈련도 실시됐습니다. 미군, 영군, 독일군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이었는데 K9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한국 무기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된 거죠. 훈련 중 울린 K9의 포성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두드렸다.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K9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장거리 포격, 신속한 진지 전환, K10과의 완벽한 연계,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속 사격 능력이었습니다. K10이 탄약을 보급하는 동안에도 다른 K9이 계속 사격을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런 끊임없는 화력 투사 능력은 러시아군에게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밀 유도탄 부족 문제였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졌다. K9의 성능은 뛰어났지만 엑스칼리버 같은 정밀 유도탄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밀탄 없는 자주포는 반쪽짜리다. 한 여단장이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탄약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러시아와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훈련 결과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K9의 사격 정확도, K10의 신속한 보급, 그리고 두 무기의 연계성 모두 실전 수준을 보여줬어요. 나토 연합군 지휘관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공격한다면 이 무기가 우리의 첫 방패가 될 것이다. 노르웨이 포병사령관의 말이었어요. K9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내부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정밀 유도탄 부족으로 인해 K9의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거든요. 실탄 없이 명검만 가진 꼴이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이는 한국 방산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K9 자체는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노르웨이의 정밀 유도탄 확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예산과 조달 시스템의 한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는 빈손으로 러시아를 맞지 않는다. K9, K10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전력이 될 수 있었거든요. 훈련 기간 중에도 러시아의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정찰기들이 우리 영공 근처를 맴돌고 잠수함들이 노르웨이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맨주먹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러시아와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건 큰 위안이었습니다. 나토 연합훈련에서 K9의 활약을 본 다른 나라 지휘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르웨이가 좋은 선택을 했네요. 영국군 포병 지휘관의 말이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국제적 인정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는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9K10은 러시아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전력이라는 결론이었어요. 정밀 유도탄 문제는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성과였습니다. 장병들의 사기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와도 무섭지 않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무기에 대한 신뢰가 곧 전투 의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체계를 주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K9 하나만 준 게 아니라 K10과 함께 완전한 포병 시스템을 제공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탄약 창고는 아직 비어 있었다. 정밀 유도탄 확보가 우리의 다음 과제였어요.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K9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절망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저는 노르웨이 국방부 청사에서 가장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국방부가 마침내 최종 결정을 발표한 것이었거든요. K9 자주포 23문 추가 도입이 확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는 결국 한국을 3번이나 택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감격했습니다. 총 52문 규모. 단일 무기 체계를 3차례 연속 선택한 것은 노르웨이 국방사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었거든요.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성능과 납기 준수 실적을 종합평가한 결과 추가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이었지만 저는 그 이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국방부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이 모든 논란을 잠재웠다. 성능과 납기 모두 합격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의혹과 비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납기 준수에 대한 긍정적 평가였습니다. 독일제 PGH-2000이 몇 년씩 지연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K9은 약속한 시간을 정확히 지켰거든요. 이런 신뢰성이 추가 계약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정밀 유도탄 부족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언급됐지만 이제는 결정적 장애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밀 유도탄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동안 K9을 반대했던 회의론자들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의 입은 닫혔고 나의 마음은 열렸다. 예전의 값싼 동양 무기라며 조롱하던 목소리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국회에서도 별다른 반대 없이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언론도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폴란드의 K9 대규모 도입 사례가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점이었어요. 노르웨이만이 아니라 유럽 최전선 국가도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거든요. 폴란드의 선택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선 국가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했다는 건 성능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었어요. 우리만의 선택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음을 느꼈다. 유럽 방산업계의 지형이 바뀌고 있었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독일과 미국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계약 발표 당일 저는 국방부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25년간 군사분석가로 일하면서 이렇게 뿌듯한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처음 의심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K9이 이제 노르웨이 포병의 핵심 전력이 된 거였거든요.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는데 그들의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3번째 계약까지 성사시키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거였어요. 국방부는 3번째로 한국을 택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호기심, 두 번째는 검증이었다면 세 번째는 확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K9의 가동률과 정비성에 대한 높은 평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독일제보다 유지비용이 적게 들고 정비 간격도 길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경제성도 추가 도입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나토 표준 탄약과의 완벽한 호환성도 재확인됐습니다. 엑스칼리버 시험에서 보여준 놀라운 정밀도가 다시 한번 언급됐어요. 50km 거리에서 1m 미만 오차라는 기록이 결정적 근거가 된 거였죠. 계약 규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K9 24문의 K10 보급 차량,
그리고 각종 지원 장비까지 포함된 패키지 계약이었어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완전한 포병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 무기를 의심하지 않는다. 저는 동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25년간 독일제만 신뢰했던 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어요. 더 이상 왜 한국 무기냐는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K9, 노르웨이 방어의 핵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어요. 예전에 의심스러운 시선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자랑스러운 무기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제 라며 의아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폴란드도 선택한 무기라며 자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여론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긴 회고록을 작성했습니다. 독일제 PGH-2000에서 한국제 K9으로라는 제목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인식 변화가 곧 노르웨이 전체의 변화를 대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독일도 미국도 아닌 한국 무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제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요. 편견을 넘어선 현실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3번의 연속 계약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노르웨이 간의 방산 협력이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는 증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 방산의 든든한 파트너가 된 거였습니다. 3번째 K9 계약이 발표된 직후 저는 노르웨이 포병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52문의 K9. 이제 러시아의 북극권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어요. 만약 내 손에 K9이 없다면 러시아의 포성이 너무 가까웠을 것이다. 스발바르 제도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K9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러시아도 우리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노르웨이가 52문의 K9을 배치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터였습니다. 예전처럼 노르웨이는 쉬운 상대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K9, K10 패키지 수출의 성공은 한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체계를 주었다. 개별 무기가 아니라 완전한 포병 운용 시스템을 제공한 거였어요. 이제 한국 방산의 글로벌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3차례 연속 선택이 다른 국가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였죠. 검증된 무기라는 인증서를 받은 셈이었어요. 유럽 각국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루마니아와 이집트가 이미 K9을 도입했고 이제 체코, 슬로바키아, 심지어 핀란드까지 K9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의 선택이 다른 나라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노르웨이가 먼저 길을 열어준 결과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대량 도입과 노르웨이의 연속 선택이 결합되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했어요. 동유럽 최전선국과 북유럽 핵심국이 모두 선택한 무기라는 타이틀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회의론자에서 시작해서 신뢰자를 거쳐 이제는 존경하는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이제 나는 한국 무기를 존경한다. 25년 경력의 군사 분석가로서 이런 인식 전환을 경험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 방산의 접근 방식이 유럽 고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 무기를 보며 배운다. 겸손과 혁신을. 기존 서방 방산업체들의 오만함과는 전혀 다른 자세였어요. 독일이나 미국 업체들은 우리 무기를 사라는 식이었다면 한국 업체들은 고객이 원하는 무기를 만들어주겠다는 자세였거든요. 이런 차이가 결국 K9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K9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와 함께 신뢰를 수출했다. 이제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도 당당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어요. 이제 유럽의 안보 지형에는 한국이 새겨졌다.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전통 방산 강국들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긴 거였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였죠. 나토 회의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제 무기도 나토 표준을 완벽하게 지원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아시아 무기라는 편견은 설 자리가 없었어요. 노르웨이 내에서도 K9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국 무기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선구자적 선택에 대한 뿌듯함이었죠. 언론의 태도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제 라며 의심했던 기자들이
이제는 노르웨이가 선택한 세계 최고 자주포라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장병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K9을 운용하는 포병들이 이 무기면 러시아와 맞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무기에 대한 신뢰가 곧 전투 의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업체들도 이런 성과에 힘입어 더욱 적극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K9의 성공이 다른 한국제 무기들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러시아가 움직이면 우리는 한국 무기로 맞설 것이다. 이 말이 더 이상 허세가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K9 52문의 위력은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신뢰와 미래를 수출하고 있다. K9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진정성이었습니다. 25년간 독일제만 믿어왔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독일도 미국도 아닌 한국 무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K9은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스발바르 제도를 향해 정렬된 K9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이제 저는 자부심을 담아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신뢰와 미래를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신뢰와 미래가 지금 노르웨이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